장중 발표된 주택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주말 대비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부담을 덜어버리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은행주가 크게 오르면서 주요국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주택지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지난주 종가와 같은 배럴당 78달러 9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33만 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예상치인 31만 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는 미국 2위 택배업체 페덱스가 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제 특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1분기 주당 순이익을 1달러 5센트에서 1달러 25센트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하반기 경제 성장률 역시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 박미라입니다. 간밤 열린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유럽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면서 시장은 조금 더 실적과 지표에 집중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장중 발표된 6월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유럽과 미국,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지점 안동훈 과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 조금 더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뉴욕은 이날 6월 신규 주택 판매 예상보다 증가하는 모습과 페덱스의 분기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우가 100.81포인트 오른 1525.43포인트, 나스닥이 26.96포인트 상승한 2296.43, S&P 500 지수가 12.35포인트 오른 1115.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여기에 장중 발표된 미국 6월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발표됐다고요? 예, 이날 신규 주택 판매는 33만 건으로 5월 26만 7천 건 대비 23.6% 상승했고요. 네. 예상치 31만 건보다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입니다. 이는 또한 거래량이 1963년 이후 두 번째로 최저를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주택 6월 중간 가격 또한 21만 3,4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4월 말 시한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최고 8,000달러의 세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주택 경기 부양책이 종료된 후 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였으나 6월 실적은 이러한 불규칙 요인이 해소되면서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실적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2위 택배업체 페덱스가 수요 개선을 이유로 분기 및 연간 실적을 상향 조정했다고요? 예. 페덱스는 이날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날 분기 및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호재를 낳았는데요. 페덱스의 실적 개선은 미국 기업들의 활동 증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페덱스는 분기 주당 순이익이 1.05달러에서 1.25달러를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연간 순이익이 최대 5.2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분기 순이익 1달러, 연간 순이익 4.96달러를 예상한 것보다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네, 이날 그래서 페덱스는 5.61% 상승을 했고요. 네. 경쟁업체인 UPS는 1.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6월의 신규 주택 판매와 또 페덱스 실적 전망에 따라서 주택 관련주와 금융주가 강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큼 올랐는지 짚어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페덱스는 5.6, UPS는 1.9, 호브네니어는 6.5%, 비전은 6%. 이에 따른 은행주가 상승세로 보였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JP모건이 1.2, 시티그룹이 3.2% 올랐습니다. 그리고 페덱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운송업체들이 올랐는데요. 특히 항공주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6, AMR이 5.4, 델타가 4.6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그 BP의 CE 교체 소식에 의해서 BP가 4.9%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이후에 어제 유럽 증시가 처음 열렸는데 유럽 증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고요? 예, 이날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유럽 증시 자체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털어내면서 상승을 했는데 영국이 0.7%, 프랑스가 0.8%, 독일이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미 페덱스의 분기 연간 실적 전망 부분과 신규주택 판매 사상 최저치 탈출에 따른 이런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날 특히 미국, 유럽도 은행주가 올랐는데요. 바클레이스가 4.5, 로이드뱅크 그룹도 3.9, 네. 얼라이드 아이리시 뱅크와 덱시와는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해서 어제는 좀 비난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짐 로저스와 또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이날 로저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는 시간과 언론인들의 잉크를 낭비했다고 했는데요. 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1년 전 미국에서 실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용이 불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저스는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는 외환시장, 연금펀드, 그리고 비록 유럽 은행들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미국 주정부 재정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 실업률이 6%로 상승하고 경제가 평균 3% 수축, 시장 금리가 6% 오르는 것을 가정한 후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비니 교수도 이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요. 네. 스트레스 테스트가 향후 유럽 지역에 있을 수 있는 경제 상황 악화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루비니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 가정들이 국가 부도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네. 테스트가 디폴트 상황을 전제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 상황이 모두 나쁜 상태라면서 선진국 경제가 앞으로 수년 동안 평균 이하의 성장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망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이날 루비니 교수는 또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2%를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1.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실업률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높은 실업률이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실업률이 9%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루비니 교수와 반대적으로 또 경기 회복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좀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달러와 또 금값이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와 움직임도 함께 한번 상품 가격도 짚어주시죠. 예, 이날 유가는 주택 지표의 해석이 엇갈리며 전날과 같은 가격인 78.98달러 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금값은 0.3% 하락하면서 온스당 1,18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로는 스트레스 테스트 안도감의 3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유로당 1.2993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로 인해 달러 인덱스는 0.5% 하락한 82.06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이렇게 테스트 결과 이후에 세계 경제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좀 앞전에도 이런 전문가들의 비난이 있었는데요. 네. 유럽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장 기대에 충족을
못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불신을 해결하는 게 관건으로 남아있지만 최소한 그 세계 경제가 더블딥 우려는 희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가정, 고가 부도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점 등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동테스트에 대한 엄정성을 논하는 잣대로 거론될 것입니다. 여전히 인내의 시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 유로화 강세는 2011년에야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펀더멘털의 개선과 안정적인 자금 유입의 메리트가 되살아나야만 본격적인 유로화 강세가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유로존 금융 불안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리만 사태와 같은 신용 정책에 직면할 위험이 더욱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더블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제거되었고 이제 관건은 유로존 금융 불안으로 위축되었던 미국 경제 회복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를 계기로 하여서 더 이상 위험과 불가측한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평가될 경우 미국 경제는 가계 및 기업의 경기 기대 심리 개선을 통해 재차 경제 지표의 회복이 과시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5월에서 7월 중 미국 경제 지표가 충분히 하락해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점 역시 3분기 후반 금융시장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초중반 미 ISM 제조업 및 비제조업 지수 및 일부 지역 연준의 경기 지수 등의 7월 지표에서 추가 조정이 있을 것이나 눈높이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3분기 후반에는 재차 경기 회복 기대가 확산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조금 더 시장은 미국 경기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오늘도 이러한 주요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표들이 발표되나요? 예, 오늘 발표되는 지표는 5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와 7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5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이전치는 3.8%였고요. 예상치는 3.9%를 예상하고 있고 7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전치가 52.9, 예상치는 51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닝 시즌도 좀씩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밤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나요? 예, 오늘 밤은 AK 스틸, 듀퐁, 로키드 마틴, US 스틸, 드림웍스 5개 업체가 기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날 이 5개 업체 중에서 3개의 업체가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조금 높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2개 업체가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조금 낮게 나올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AK 스틸은 이전치가 0.4 마이너스 해서 예상치가 0.07달러, 듀퐁은 0.61에서 0.93, 로키드 마틴은 1.88에서 1.78, US 스틸은 마이너스 3.28달러에서 0.63, 드림웍스는 0.3에서 0.2를 예상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렇게 3거래 연속 올랐는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뉴욕 증시 또 어떻게 전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날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네. S&P 500 차트를 보시면 어제 1,100포인트를 올랐던 게 보입니다. 이날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1,100에 대한 지지선, 특히 이제 1,115로 마감해서 기술적 저항으로 여겼던 1,100선에 대한 안착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 주도 1,100 안착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의 기초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S&P가 1,100선을 돌파하면서 아무래도 주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었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 안동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발표된 6월의 신규 주택 판매 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게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은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또다시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자고 나면 또다시 코스피 전고점을 돌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한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시장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오늘 시장 흐름도 전망 각각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시장 자체는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네. 다시 신고가를 좀 내면서 어제 종가가 1769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상승세로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전망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1800포인트를 한번 찝을 수도 있겠다. 이번 주 안에 한번 터치가 가능할까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호전으로 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면서 네. 글로벌 경기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들이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 시장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이제 마무리 국면에 좀 돌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실적 시즌이 끝나갈 즈음 하면은 지수상 한 1800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연기금 쪽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받쳐주면서 17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면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네. 시장을 좀 수급적으로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조금 상승 꼭지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진행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서 한 1800포인트를 지수상은 1800포인트를 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좀 예측하셔가지고 종목 선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 아니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가 될 텐데 네. 이번 주 한번 1800포인트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18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가 지금 시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오늘은 이 업종이 오르고 내일은 또 다른 업종이 오르고 이렇게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좀 올라가는 네. 이런 시장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좀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장을 천천히 끌어올렸던 상반기 시장하고 좀 다르게 네. 최근에 시장 자체는 순환매를 통해서 지수를 그렇게 빨리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냥 네. 조금씩 신고가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순환매 장세에 대한 빠른 대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악재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크게 남아있는 악재가 별로 네.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악재 영향력보다는 네. 호재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호재가 나왔을 경우, 그리고 가장 지금 최근에 중요한 것은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이 그냥 간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익이 좋든 안 좋든 이익이 좋으면 물론 갈 거라는 기대치가 있긴 있는데 이익이 좋게 발표가 되더라도 안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수급상 좋지 않은 환경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이 가장 종목이 올라가는데 가장 키포인트라고 좀 보시고,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종목들 군에서 네. 종목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반기 때 주도주로 만들어 왔었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조금 네. 탄력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물론 IT 자동차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어제 좀 올라왔던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네, 맞아요. 이런 주도 업종들이 상반기 때만큼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기에는 이제는 좀 많이 올라온 감도 있고 시장의 자금 여력도 그렇게 만만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갈 거라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네. 지금은 빠른 순환매 장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 장세 좀 대응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외 악재들이 조금씩 소멸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유럽권의 재정 위기 리스크가 많이 감소된 점도 있겠는데 어떠한 재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미국 시장도 10,000포인트 하회됐다가 지금 어제까지 해서 1,500포인트까지 다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겠지만 물론 과거에 지난달에도 한번 10,000포인트가 깨졌을 경우에는 이틀 만에 다시 만선을 회복을 하고 다시 올라왔던 그런 우리의 경험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10,000포인트 깨지자마자 다시 10,000포인트 회복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 바탕으로 해서 1,500포인트까지 지금 올려놨고 유럽 시장이 그리스발 리스크로 시작이 된 유럽발 리스크가 지금 지난주에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면서 은행들의 결과치들이 상당히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너무 완화된 조건으로 좀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하지 않았나에 대한 시장의 걱정은 있지만 일단 결과는 좋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좀 사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전반적인 여건을 좀 좋은 쪽으로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는 이런 악재들이 많이 이제 소멸이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고 기업 실적의 상향에 대한 리서치 자료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큰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업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체크해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업종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 시장에서 보시면 IT랑 자동차, 기존에 상반기 때 주도 업종이었던 IT 자동차 대형 종목들이 어제는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좀 올렸습니다. 최근에 시장 우스갯소리로 70주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좀 상승세가 좀 꺾이고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기존에 좀 먼저 내려와 있었던 이런 종목들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그리고 어제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기존 주도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좀 올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제 하루가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조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 좀 상승이 나온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어제 보시면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1, 2위로 이렇게 상위권의 랭크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기존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가격 리스크도 발생이 돼 있고 어제 외국인 쪽에서 수급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낙폭 과대로 좀 부각이 됐던 종목들은 조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업종 순환매가 제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내가 고집을 하고 어느 정도로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종목이 올라가다가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 그 종목을 빨리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업종 순환매는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빨리빨리 시장에 적응을 좀 하셔가지고 종목 교체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는 계속 가지고 가는 장이었지만 지금은 하반기 시장 자체는 이제는 트레이딩 장이라고 좀 예측이 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상승세가 멈추게 되면 빨리 자르시고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시는 그런 투자 전반적인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하반기 시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하반기에 IT 종목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IT 섹터가 실적 자체가 업황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좋은 전망들이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락 리스크 때문에 손절을 할 상황은 아니겠지만 종목들이 좀 가다가 멈추면 의외로 옆으로 좀 횡보 장세가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장세가 만약에 나올 것 같다고 시장에서 시그널적으로 수급상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다가 매수세가 이제 끊기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횡보 장세라고 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많이 올리게 되면 지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수급상 강한 매수세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중소형주 이런 것들로 수익률 관리도 하고 이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빨리빨리 좀 갈아타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형 IT주들은 순환매가 빨리빨리 돌고 있는 종목들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오늘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최근에 순환매 자체가 워낙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따라가기가 힘드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TX 페노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3일 전에 지난주 목요일경에 기관 네. 쪽에서 한 140만 주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느낌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주 후반부터 나타났던 부분들이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 네. 필두로 해서 철강주들 그리고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해운주도 물론 중국 관련 업종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기가 네. 상당히 좋아지게 되면은 해운업황도 상당히 좋아지는데 지난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또 외국인 쪽에서 또 한 40만 주 가까이 매수를 좀 들어봤거든요.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 지금은 종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네. 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도 가담을 해주고 이런 수급적 개선뿐만 아니라 22일 날 남동발전과 뭐 장기 운송 계약도 체결을 했고 2분기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건들은 상승세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무게를 좀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X 페노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어제 종가가 12,450원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종가보다 한 100원 정도 하락한 12,350원. 네. 장중에 어차피 움직임이 폭이 있을 테기 때문에 12,350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제가 주봉상 보시면 120일 주봉선이 위치하고 있는 13,500원권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00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13,5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고 지금 11선과 매물대가 위치하고 있는 11,700원권 이 가격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좀 하시라고 제가 네. 손절가는 11,70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기가 하반기 들어서 좀 좋아질 걸로 보면서 해운업황이 아무래도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중국 경제가 네. 지금 중국 지수도 보시면은 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네. 다시 2,500포인트 후반대까지 다시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나고 있고 네.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네. 성장률 이런 거 지표 보시면은 8% 이상의 성장률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네. 정책적으로 좀 누르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소화가 되고 다시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세는 연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시면 네. 하반기 때는 해운업종들도 나쁘지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 종가를 보면 대한해운도 한 3% 넘게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대한해운은 한번 어떤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 해운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한해운도 지금 STX 페노션하고 똑같이 지금 네. 최근에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던 모습. 지금 해운주들이 다른 중국 업종들에 비해서 조선주나 철강주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아닙니다. 네. 물론 해운업황이 아직까지 뭐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아서 있는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돌아섰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분명히 같이 움직일 이런 메리트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은 조금 무겁고 네. 가격대가 개인들이 좀 상대하기에는 5만 원대가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STX 페노션 물론 STX 그룹 자체가 기업 리스크도 조금 있긴 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소화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STX나 STX 조선해양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 보면 STX 페노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해운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수익률을 좀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성장 기대감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던 업종이죠.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2% 성장했습니다. 지표로만 보면 최고의 성적이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GDP가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신규 분양 잇따라 포기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 생태계 전략을 재검토하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가 한 달 만에 50만 대가 팔리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23개월째 감소하던 출생아 감소 추세를 뒤집은 것으로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오늘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한국은행이 2분기 GDP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성장했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서프라이즈라는 말이 어울릴 듯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7.2%, 또 전분기 대비로는 1.5% 성장한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요. 상반기 전체를 보면은 7.6%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따로 없을 겁니다. 작년 2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했지요. 이제 그 전에만 해도 마이너스 4.3%. 우리나라가 당시만 해도 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같은 경우 마이너스 2% 성장률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얼마나 더 얼어붙을 수 있을지 이번 부분에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제 3분기 들어서 반전을 해서 1%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또 4분기 들어서는 6%, 올 1분기에는 무려 8.1%까지 뛰어오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경제 성장률 회복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동반적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설비 투자와 수출 역시도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설비 투자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든지 이런 이제 기계류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다는 점 무척 고무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향후 경기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지표로만 보면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셈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GDP가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경제 성장이 전 업종으로 골고루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7.2% 성장률 숫자만 보면은 이거 과연 중국 성장률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요인 앞에서 지적한 것도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저효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 마이너스 2.2% 성장률을 보였다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 2분기 성장률은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이제 이 성적표가 떨어지는 것은 정부나 통화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제 경제 성장이 수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작 내수는 별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바로 이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제 우리 경제 고질적인 문제, 수출은 상승하지만 내수는 이제 계속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는데, 이것이 위기를 겪고 성장률이 다시 한번 치솟으면서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좀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이제 수출업종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무려 17.3%에 달하는 반면에 내수업종의 성장률은 4.3%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자들의 80%가 이 내수 부분에 몰려 있고요. 수출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20%도 채 되지 않는 모습들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수출 기업이나 대기업은 살찌고 있지만 반면에 내수나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좀 갈수록 좀 궁핍해지는 그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과연 하반기 중에 금리 인상을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과연 또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이제 통화 당국으로서는 매우 좀 곤혹스러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성장률만 보면은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경기 과열을 우려할 만큼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온기가 아직까지 이 경제 분야 구석구석으로 좀 퍼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좀 섣불리 긴축을 단행했다가는 자칫 좀 위기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특히 부동산 관련된 뉴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의 재개발을 포기했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신규 분양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난이 현실화될 가능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LH공사가 성남 재개발을 포기를 했고 또 전국에 있는 한 12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 재개발과 또 신축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주택 시장이 얼어붙은 것 저희가 이제 체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가 연기가 되면서 건설 업체들의 아우성은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업체들이 이제 연내에 예정돼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을 잇따라 포기하고 있는 점인데요. 여기에 또 이 택지지구 아파트 용지 해약 사태도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지니까 땅도 그만큼 빨리빨리 좀 내놓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좀 민간 주택 공급 중단이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지금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최대 건설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당초 이제 올 하반기에 8,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4,100가구로 대폭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9,000세대를 원래 지을 예정이었는데 한 7,600세대 정도로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사실 이 재정비 사업에 올인을 한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하반기 공급 계획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우건설이나 금호건설 또 포스코 등도 계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지금 김포라든지 인천에 있는 영종도 같은 경우 업체들이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의 이 계약금과 대출 이자 비용을 벌이면서까지 지금 사업을 포기하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신규 분양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부동산 활성화 대책 계속적으로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반면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가계부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또 자칫 DTI를 풀었을 경우 좀 버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부로서도 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참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다시 한번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적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더 이상 대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 친서민, 친중소기업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산업 생태계 전략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청와대 회의에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산업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것이라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산업 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또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또 대기업은 이 대기업에 맞는 좀 투자 영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밝히면서 이 중소기업과 또 중견기업도 이 큰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잘 열어주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밝혀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아무래도 멘트에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날 이제 이 대통령 같은 경우 대기업이 너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좀 대기업들의 불만도 있었고 또 그만큼 또 이제 숨죽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뒤이어서 대기업들에게 또 다시 어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정부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펴지 않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장 공정위가 이제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올 8월 말로 예정인데 세제 개편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기업을 위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마도 연장이 되지 않을 것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떠한 또 후속 대책들 대기업을 위하지 않고 중소기업을 위하는 후속 대책들이 어떠한 것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주의를 살펴보고 또 대기업들은 그만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하던 대통령인데요. 다음 달 8.15 사면 앞두고 또 어떤 손을 들어줄지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가 갤럭시 S 인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50만 대나 팔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갤럭시 S의 인기가 예상외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벌써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전략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 S가
한 달 만에 50만 대나 팔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독점 공급 사업자입니다. SK텔레콤에 따르면은 이 갤럭시 S는 판매 6일 만에 10만 대를 돌파하고 또 10일 만에 20만 대를 넘더니 한 달 만에 50만 대 벽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추세라면은 아마 9월 중으로 100만 대 판매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이제 업계의 분석입니다. 뭐 갤럭시 S가 잘 나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 옴니아와 비교해서 이 디바이스의 품질 자체가 이제 매우 높아졌다, 이런 기본적인 측면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아이폰 4 출시가 이제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지금 차이필 국내 출시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사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자가 좀 참지 못하고 좀 갤럭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분석들도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최근에 내세운 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같은 이런 좀 친스마트폰 요금제들이 좀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아이폰은 이제 SK텔레콤을 통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SK텔레콤 쪽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는 이 갤럭시 S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아이폰을 내세운 KT에 좀 대응해서 SK 같은 경우로 좀 스마트폰 판매가 좀 상대적으로 네. 뒤처졌던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갤럭시 S를 무기로 얼마나 또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4의 또 수신율 불량이 계속적으로 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갤럭시 S의 수신율이 아이폰 4보다 좋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네. 세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또 세계 시장에서 얼마큼 이 갤럭시 S의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이 시장의 공략이 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5월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반짝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경기가 회복된 데 따른 심리적인 힘이 더해지면서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자 네. 좀 반짝 늘어났다고 네. 보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출생아 수가 지난 5월 들어서 이제 3만 7천 명 들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통계청 통계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이 출생아 수 증가세가 네.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007년 당시 이제 저희가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그 이제 결혼도 네. 많이 했고 또 아이도 많이 낳았는데요. 당시 이제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출산한 부부들이 대거 이제 좀 터울이 있기 때문에 둘째를 좀 낳은 시기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를 많이 가졌다라는 분석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5월 달에 늘어난 3만 7천 명 중에 대부분이 첫째가 아닌 둘째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이 출생아 수 증가가 이 추세적으로 이어져서 출산율이 상승하기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상승하려면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혼인 건수가 증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첫째 아이 출산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모두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5월 들어서 혼인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28,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이제 0.4% 정도 줄어들어서 이 4개월 만에 이 혼인 건수는 감소세로 접어든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연간 혼인 건수를 볼 때 이제 2007년도 황금돼지해 같은 경우 34만 3,600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 뒤로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 이제 떨어졌고 2009년에도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혼인 건수가 감소를 하다 보면은 그만큼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만큼 출산율 저하도 심각할 수밖에 없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거의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들이 현재로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글로벌 증시가 일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에 신규 주택 판매 호조도 있었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어제 11개월 만에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번 주 1,80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을지 이러한 기대감도 나와주는 오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 출발생 증시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